청주에서 시청 중이신 네오님 감사해요. 성희롱을 거부한 골프장 캐디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리차와 고구마를 건넨 한 남성 하지만 그 순간 남성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간식 속에 숨겨진 30년 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반 강혜림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는 건 벌써 3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죠. 작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예림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면대 앞에 선 예림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9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어요. 계약직 캐디라는 불안정한 신분, 매달 갱신되는 계약서,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예림은 가방 속 도시락을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싸준 김밥과 보리차가 든 보온병이 있었어요. 삶은 고구마 2개도 호일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구마 하나씩 먹어. 달콤하고 든든해서 마음도 편해진다. 어젯밤 엄마가 건네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서연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딸을 키워온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예림에게 엄마는 전부였고 그 엄마가 요즘 자주 기침을 하는 모습이 예림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한 예림은 캐디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윤가영이 예림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림아, 오늘 배치표 봤어? 또 너한테 A코스 몰아줬더라. 가영의 말에 예림은 배치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라메르 힐스에서 가장 힘든 코스인 A코스.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어필로 이어진 연속 코스였어요. 캐디 마스터 오현숙의 작품이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예림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현숙은 예림을 유독 눈엣가시로 여겼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림이 규칙을 정확히 지키고 고객들에게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첫 라운드 고객들이 도착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최태원, 연예기획사 임원, 박준혁, 건설회사 전무, 그리고 전직 스포츠 스타까지 화려한 라인업이었어요. 예림은 그들의 골프백을 카트에 실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오늘 라운드를 담당할 강혜림입니다. 즐거운 라운드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원은 예림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5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그에 비해 박준혁은 처음부터 예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홀부터 6홀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예림은 능숙하게 거리를 재고 그린을 읽어주며 클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7번 홀에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박준혁의 공이 러프 지역으로 빠지자 예림이 공을 찾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허리 좀 더 숙여서 공 줘봐요. 자세가 참 예쁘네.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골프가 재미있지.
예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예림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뭐, 캐디가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박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림은 침착하게 캐디백에서 룰북을 꺼냈어요. 플레이어의 부적절한 언행은 라운드 중단 사유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려는 순간 최태원이 카트를 세웠습니다. 잠깐. 최태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카트에서 내려 박준혁에게 다가갔어요. 코스에서는 매너가 규칙입니다. 우리 모두 신사답게 하죠. 박준혁은 뭔가 말하려다가 최태원의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태원은 예림에게로 와서 자신의 카트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캐디분, 이거 드세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최태원은 또 캐디 포켓에서 삶은 고구마 하나를 꺼내 예림에게 건넸어요. 라운딩은 체력이 절반이에요. 속을 든든히 하세요. 예림은 놀란 얼굴로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어릴 때 늘 보리차랑 고구마를 싸주셨어요. 따뜻하고 달큰해서 힘들 때마다 위안이 됐거든요. 엄마가 늘 고구마는 달아도 속을 든든히 채워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최태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평정을 되찾았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년 전 대학생이던 최태원에게 첫사랑 김서연이 똑같은 말을 하며 고구마와 보리차를 건네주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던 태원에게 서연이 가져온 간식이 바로 삶은 고구마와 보리차였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고구마는 달콤해도 속을 든든하게 해줘.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최태원은 잠시 현실을 잃은 듯 예림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서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예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최태원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네. 천천히 드시고 라운드 계속하죠. 남은 홀들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박준혁은 더 이상 불쾌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읽혔어요. 최태원은 종종 예림을 힐끗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관리소장 신만수는 캐디마스터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오현숙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걸려들었네. 신만수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정확한 시간과 함께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7시 42분 오현숙 캐디마스터 마이너스 걸려들었네. 그때만 해도 신만수는 그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직감한 건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 말입니다. 예림은 라운드를 마치고 캐디룸으로 돌아가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준혁의 성희롱, 최태원의 도움, 그리고 고구마와 보리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게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최태원이 고구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마치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예림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예림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고구마 정말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 없었지? 응, 괜찮아. 내일도 일찍 와야 하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예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박준혁은 곧바로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오늘 7번 홀에서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한 명의 계약직 캐디가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 어디 있어요? 프런트 직원이 당황하며 매니저를 불러왔습니다. 박준혁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캐디 서비스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강혜림인가? 그 캐디 때문에 라운드가 완전히 망쳤다고요. 고객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됩니까? 매니저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박준혁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 같은 단골 고객들 다 떠나요. 캐디 마스터 당장 불러와요. 소란을 듣고 나타난 오현숙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박준혁의 말을 다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혜림 캐디는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네요.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네, 고객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오현숙의 말을 들으며 박준혁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어요. 확실히 해주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우리 회사 전체가 다른 골프장으로 옮길 거예요. 박준혁이 떠나고 나서 오현숙은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예림의 인사 파일을 열어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고객 불만 내역들을 소급해서 입력하고 평가 점수도 조작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오현숙은 예림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계약 해지 통보. 강혜림 캐디님, 고객 불만 누적 및 서비스 태도 불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오니 오늘로 근무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현숙은 메일을 보낸 직후 뭔가 빼먹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스템에 들어가 인사 기록을 한 번 더 수정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1분이었어요. 한편 예림은 캐디룸에서 하루 정리를 하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메일 알림이 떴을 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공지사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라니. 예림은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고객 불만 누적이라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평소 고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라운드 후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림은 급히 오현숙을 찾아갔습니다. 캐디 마스터님, 메일 확인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현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고객 불만이 계속 쌓여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박준혁 고객한테도 완전히 신뢰했다면서요? 저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정중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규정에도 규정 타령하지 마세요.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걸 모르나요? 어쨌든 결정된 일이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가세요. 예림은 억울했지만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캐디룸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발송 시간이 오후 5시인데 시스템 기록을 보니 자신의 인사 파일 최종 수정 시간이 오후 5시 1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메일을 보낸 후에 기록을 수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림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작의 흔적은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커룸에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동료 윤가영이 다가왔습니다. 가영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예림아, 들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괜찮아.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야. 예림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참담했어요. 가영이 예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캐디는 늘 그렇지. 성희롱하면 다 받아줘야 하나? 거부하면 문제 캐디가 되고 받아주면 그것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린 뭐 인형이야? 감정도 없고 존중받을 권리도 없는? 가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직 캐디로 일하면서 겪은 수많은 부당함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예림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걸. 오히려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예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보다는 동료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 가영아.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날들이 많았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겠어.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예림이 짐을 다 싸고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일행들과 함께 VIP 라운지로 향하면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그 캐디 말이야? 내가 해고시켰지. 감히 내한테 말대꾸를 해?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박준혁의 일행 중 몇 명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넘어가려 했어요. VIP 라운지 한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최태원은 술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오늘 라운드에서 예림이 보인 모습을 생각해 보니 박준혁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서 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씨, 내일 첫 업무로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오늘 라메르 힐스에서 일어난 캐디 해고 건에 대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관련 기록들도 모두 확보하고요.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고객 불만 접수 기록, 인사 파일 수정 내역,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빠뜨리는 것 없이 모든 걸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예림에게서 느꼈던 묘한 감정이 계속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구마와 보리차 이야기를 할 때 보였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난 서연의 기억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최태원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한편 예림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휴대폰 속 캡처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매일 발송 시간과 시스템 수정 시간의 불일치,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가짜 고객불만들.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증거였어요.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예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한 예림은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김서연은 딸의 일자리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늦은 밤까지 카페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딸이 해고됐다는 소식은 엄마에게 큰 충격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예림은 깊게 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최태원은 태성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에서 태성레저 본부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 중에는 골프장 리노베이션과 캐디 인권 매뉴얼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원의 마음은 회의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캐디 교육 프로그램 예산 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레저 상무의 질문에 태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승인하죠. 임원들은 평소와 다른 태원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보통이라면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였는데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태원은 비서 정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어제 부탁한 라메르 힐스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회장님. 지금 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말고 지금 당장 중간 보고라도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정도연은 태원의 조급함을 느끼며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단 확인된 바로는 강혜림 씨의 고객 불만 기록이 어제 하루 사이에 갑자기 여러 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스템 로그를 보면 메일 발송 후에 기록이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리소장 신만수 씨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만수는 라메르 힐스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꼼꼼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현숙 캐디 마스터가 걸려들었네라고 중얼거렸다는 내용이 정확한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어제 예림이 당한 일이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오후에 라메르 힐스에 가겠습니다. 관련자들과 직접 면담하고 싶어요. 점심시간 태원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 길은 30년 전 대학생 시절 자주 걸었던 추억의 장소였어요. 그때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김서연이었습니다. 태원은 한강변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예전에 서연과 자주 와서 고구마를 사 먹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아저씨, 고구마 하나 주세요. 포장마차 주인이 각 구운 고구마를 호일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태원은 고구마를 들고 한강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대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겨울밤이었어요.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태원은 가족의 기대와 압박감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늘 걱정해 주던 사람이 서연이었죠. 태원아, 또 밤샐 거야? 서연이 작은 가방에서 호일에 싼 고구마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태원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왔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서연이 직접 고구마 껍질을 벗겨서 태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보리차도 가져왔어. 목마르지?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건네주는 서연의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태원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구마는 달콤해도 속을 든든하게 해줘. 이제 버틸 힘 나지? 서연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때의 태원은 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원의 아버지는 재벌가 후계자인 아들이 평범한 가정의 딸과 사귀는 것을 극력 반대했어요. 협박과 회유, 그리고 서연의 가족에게까지 압력을 넣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태원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결국 서연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태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그때 태원은 서연을 붙잡고 함께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22살의 젊은 태원에게는 가족과 기존 질서에 맞서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결국 서연을 놓아버렸고 그 후로 30년 동안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태원은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더욱 쓸쓸했어요. 오후 3시 태원은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관리소장 신만수와 면담했어요. 신 소장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신만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제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 7시 42분 오현숙 캐디 마스터가 걸려들었네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계획된 일 같습니다. 강혜림 캐디는 3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고객 불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고객들이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만수의 증언이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이어서 오현숙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오현숙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점점 말을 바꿨어요. 회장님, 박준혁 고객이 워낙 강하게 항의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거짓 기록을 만들고 무고한 직원을 해고시키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태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번에는 왠지 더욱 화가 났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서 태원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림의 해고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의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에게서 느꼈던 묘한 감정이었어요. 어제 예림이 고구마와 보리차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혹시 태원의 마음속에 어떤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었어요. 저녁 무렵 태원은 회사로 돌아가 정도연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연 씨, 강혜림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가족관계, 성장 배경, 그런 것들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개인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거는 회사 차원에서 정리하지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이번 일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태원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예림을 돕겠다는 결정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선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서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서 나온 것인지는 태원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30년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만약 예림이 정말로 서연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태원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기억들과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예림을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림이 해고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수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물들이었는데 내용은 모두 비슷했어요.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더군요. 태성그룹 회장이 젊은 캐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최태원 회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는 29살 캐디라는데 재벌 회장의 민낯, 골프장에서 벌어진 추악한 진실. 이런 식의 선정적인 제목들이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작성자는 모두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지만 문체와 내용의 흐름이 너무나 유사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장도식이 있었습니다. 58살의 장도식은 오랫동안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의 지분 인수를 노려왔던 레저업계의 악명 높은 인물이었어요. 그는 정당한 경쟁보다는 음모와 공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장도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원과 예림 사이에 스캔들이 터지면 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라메르 힘스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사 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 몇 군데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지 쪽에서 취재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요. 좋아. 더 구체적인 증언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사진이나 영상은 없어도 상관없어. 요즘은 루머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장도식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루머에만 그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시켜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한편 예림은 집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거짓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더욱 화가 나는 건 자신을 도와준 최태원까지 음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예림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 중에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추측과 비난들이 가득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여자, 재벌에게 접근해서 성공하려는 얄팍한 계산 같은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엄마 김서연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이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서연 씨,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봤어요? 예림이가 태성그룹 회장과.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최태원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헛소문이에요. 우리 예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예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예림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정말 사실이 아니지? 당연하죠, 엄마. 저는 그분한테 도움만 받았어요. 성희롱을 한 건 다른 사람이었고 회장님은 오히려 저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예림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은 서연은 안심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최태원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삶에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흘 후 마침내 일부 언론에서 이 루머를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물론 확실한 증거나 당사자 인터뷰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작성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언론의 관심도 더욱 커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태원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공식 해명 성명을 내는 게 어떨까요? 비서 정도연의 제안에 최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명서로는 부족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시겠다는 건가요? 강혜림 씨요. 이 모든 일의 당사자니까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죠. 그날 저녁 최태원은 예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림 씨. 태성그룹 최태원입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은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있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맞춰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한적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최태원은 일부러 언론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곳을 선택했어요. 예림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식당의 분위기는 아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우러나고 있었고 반찬으로 고구마 조림이 나왔어요. 최태원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고구마를 보는 순간 또다시 서연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예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최태원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생각이요? 최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림 앞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 온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30해 전 김서연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예림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겁이 많고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놓쳤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최태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구마 조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도 이런 고구마를 좋아했거든요. 힘들 때마다 고구마와 보리차를 준비해서 저를 챙겨줬어요. 당신이 어제 골프장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죠. 예림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분 성함이 김서연이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예림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 그분이 제 엄마예요.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림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최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의 딸이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예림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이런 식으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가 회장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서연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최태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놓아버린 사람이 혼자서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너무 늦었군요. 회장님, 당신의 아버지가 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예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당황,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원망도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미 확신해요. 당신 안에서 서연 씨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태원은 서연과의 과거를 자세히 들려줬고 예림은 엄마 없이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들을 둘러싼 의혹들도 더욱 커질 것이었어요. 예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저녁 최태원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태성그룹 회장일 가능성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 김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많이 늦었죠? 예림아,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예림은 엄마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들, 그리고 최태원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었어. 예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최태원에 대해 아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맞아.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서연의 말에 예림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최태원에게서 들었던 추측이 엄마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거든.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고구마 몇 개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벗기면서 30년 전의 기억을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 나는 국문과 태원이는 경영학과였지. 도서관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 줄만 알았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원이는 다른 남학생들과 달랐어.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했지. 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가족의 기대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 예림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만났던 최태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진지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던 그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랑 보리차를 좋아하는 거였구나.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면 고구마 찾는 걸 보면서 아마 아버지를 닮은 거구나 생각했어. 서연은 고구마를 찜기에 넣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말에 그의 집안이 재벌가라는 걸 알게 됐어. 태성그룹 창업주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헤어지신 건가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아버지를 따로 만나서 협박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돈을 주면서 태원이한테서 떠나라고 했지. 그때 나는 20살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예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0살의 어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태원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지. 엄마. 그리고 한 달 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 이미 너무 늦었지. 태원이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서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우기로 결심했어. 태원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예림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엄마의 힘든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그런데 이제는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회장님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던데.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도 그렇고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 없어. 하지만 예림아, 약속해. 그 사람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 특히 내가 그 사람 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 예림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최태원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거든요. 엄마, 사실은 그때 예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태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예림 씨, 미안한데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언론에서 우리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네요. 내일 아침에 대서특필할 예정이라고. 예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도 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눈치챘어요. 지금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예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했는데 집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예림은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언론에서 저희 이야기를 기사화하려고 해요.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 예림아, 조심해. 언론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끝까지 파헤치려고 할 거야. 예림이 나가려 할 때 서연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예림아, 약속한 거 잊지 마.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최태원은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예림을 보자마자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린다고 합니다. 제목이 태성그룹 회장의 은밀한 후원, 젊은 캐디와의 의혹관계라고 하네요. 기자들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은 거죠? 조사해 보니까 장도식이라는 사람의 소행인 것 같아요. 라메르 힐스 지분을 노리고 있는 업자거든요. 예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말이죠. 최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제 이야기를 하셨나요? 예림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의 당부를 어길 수는 없었지만 최태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엄마는 과거 일을 다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서연 씨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거니까. 그날 밤 늦게까지 두 사람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언론의 관심이 이미 너무 커진 상황이었거든요. 예림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와 따뜻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 해.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예림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내일부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엄마와 최태원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림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말이죠. 예림이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언론의 보도는 더욱 과열되었고 인터넷상의 추측들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예림은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김서연이 카페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단골 손님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딸분이시죠? 어머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응급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예림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근 며칠간 자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안정은 되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요. 입원 기간도 최소 일주일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예림은 중환자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막했어요. 자신은 해고된 상태라 당장 수입도 없었고 엄마의 카페 수입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태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예림 씨, 어머님 소식 들었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찾다가 당신 휴대폰에서 제 번호를 발견한 모양이에요. 예림은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며칠 전 최태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엄마가 위험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 척 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지금 갑니다. 주소만 알려주세요. 1시간 후 최태원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림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29살의 젊은 여성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30년 전 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은 되찾으셨는데 정밀 검사를 받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최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과 예림의 관계 때문에 벌어진 언론 보도가 서연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 미안했거든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예림 씨,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제 책임입니다. 2시간 후 서연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예림이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림아, 걱정 많이 했지?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태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문 쪽을 보다가 그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30년 만에 마주하는 첫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 씨, 최태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변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림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태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내 덕분에 이렇게 됐지. 서연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예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잘못은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있어요. 알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잖아. 최태원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에게 상처만 드리는군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태원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요. 정말 늦었다는 거 알아요. 그때 제가 용기가 있었다면. 용기? 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잖아.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예림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엄마, 아빠. 예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요? 서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검사는 하지 않아도 확실한가요?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어. 그때 태원이 말고는 다른 남자는 없었거든. 최태원은 예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림 씨. 아니, 예림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서. 예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서운함이 교차했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가족 상담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준비해둔 보리차가 종이컵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최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겁쟁이였어. 아버지의 반대와 집안의 압력이 무서워서 널 지키지 못했어. 서연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아. 넌 겁쟁이였지. 하지만 난 기다렸어. 언젠가 내가 날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했고, 넌 오지 않았어.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예림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다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림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 최태원도 예림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예림아,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앞으로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고 싶어. 저도 천천히 받아들여 볼게요.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 보리차 종이컵 주변에서 포개졌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였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언론에서는 더 큰 이슈로 만들려고 할 텐데. 최태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도 예림이를 지키겠다는 것도 당당하게 밝힐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30년 전에는 겁이 났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킬 것이 생겼거든요. 예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인 이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가족 재회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이틀 후 장도식은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두 번째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루머로는 원하는 만큼의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거든요. 오히려 최태원과 예림이 함께 대응하면서 여론이 조금씩 그들 편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장도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의 조감도와 재개발 계획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보스, 이번에는 어떤 각도로 접근할까요? 단순한 스캔들로는 부족해. 이번에는 비리 의혹을 제기해야 해. 골프장 개발 특혜, 성희롱 추가 피해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연녀 특혜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장도식의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교묘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명의 가짜 증언자들을 준비해 두었고 조작된 문서들도 만들어 놓았어요. 심지어 과거 태성그룹의 다른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왜곡해서 이번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언론사 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 세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주간지에서는 심층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좋아. 그럼 자료를 단계적으로 흘려보내자. 한꺼번에 터뜨리면 임팩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장도식의 작전이 시작되자 곧바로 인터넷과 언론에는 더욱 자극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골프장 개발 특혜 의혹, 최태원 회장의 또 다른 성희롱 피해자 등장, 재벌 총수의 은밀한 후원, 그 뒤에 숨은 진실 같은 제목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짜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도식이 돈으로 매수한 여성들이 최태원 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익명으로 증언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언론과 대중들은 이런 추가 증언들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성그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태성그룹 상무이사가 최태원에게 건의했습니다. 강혜림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최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30년 전에 한 번 도망쳤습니다. 그때의 후회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한편 예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면서도 계속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최태원과 태성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나서서 해명해야 할까요? 서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림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하지만 그때까지 견뎌야 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회장님한테 너무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 사람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야.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어머님, 예림아, 안녕하세요. 아빠 상황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예림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최태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최태원은 이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노동 전문 변호사 오은주를 고용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어요. 오은주는 42세의 냉철하고 꼼꼼한 변호사로 기업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원래 사건은 박준혁의 성희롱과 오현숙의 부당해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은주 변호사는 10만 수의 수첩 기록, 시스템 로그,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또한 장도식이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들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실관계를 공개해야 해요. 며칠 후 예림은 용기를 내서 동료 캐디들과 함께 온라인 영상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윤가영을 비롯한 라메르 힐스의 여성 직원들이 함께했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은 박준혁이었고 최태원 회장님은 저를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예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부당함을 겪고 있어요. 성희롱을 거부하면 문제 직원이 되고 참으면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돼요. 이번 일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 문제입니다. 가영도 옆에서 증언했습니다. 예림이는 3년 동안 한 번도 고객 불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건 명백히 부당해요. 이들의 증언이 방송되자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어본 여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편 서연도 조용한 방식으로 지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주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냈어요. 3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지만 지금 그 사람이 저와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어요. 보리차와 고구마로 버틴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서보려고 해요. 라디오 진행자가 사연을 읽어주자 많은 청취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실한 감정이 전해졌거든요. 마침내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최태원은 예림, 서연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혜림 씨는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박준혁이었고 저는 그녀를 보호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강혜림 씨는 제 딸입니다. 30년 전 저의 잘못으로 혼자 키워진 소중한 딸이에요.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난 게 기쁘지만 그것과 이번 사건은 별개입니다. 저는 성희롱을 당했고 그것을 거부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서연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서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기자회견 후 며칠간은 더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은주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장도식의 배우 공작과 박준혁의 성희롱이 명확히 입증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도식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박준혁도 성희롱과 허위신고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태성그룹의 주가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림은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 직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정규직 팀 리더로 복직하는 첫날이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의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캐디룸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윤가영을 비롯해 그동안 예림을 지지해 주었던 동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미소가 떠 있었어요. 예림아, 정말 축하해. 이제 우리 팀 리더님이네. 가영이 달려와서 예림을 꼭 안았습니다. 예림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동료들을 바라보았어요. 고마워, 가영아.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예림의 복직과 함께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예약 코드 통폐합 시스템이었어요. 예전처럼 BIP-16, 16-BIP 같은 혼동을 일으키는 코드들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코드 체계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의도적인 혼란을 만들 수 없게 되었어요. 또한 배치표 사후 수정에 대한 알림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누군가 배치표나 인사기록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관련자들에게 알림이 가고 수정 내역이 모두 곡으로 남게 되었죠. 오현숙처럼 뒤에서 조작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희롱 즉시 중단 매뉴얼이었습니다. 고객이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직원은 즉시 라운드를 중단하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고를 한 직원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어. 한 동료가 매뉴얼을 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예림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아픔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림은 병원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연은 이제 거의 회복되어서 일주일 후면 퇴원할 예정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서연이 침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요. 동료들도 반겨주고 새로운 제도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서연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나저나 태원이는 언제 오나? 아빠는 오후에 오실 거예요. 오늘 우리 복직 축하한다고 작은 모임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서연과 최태원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예림을 통해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최태원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예림아, 안녕하세요. 오늘 축하 모임을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최태원이 보온 가방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보리차 주전자도 함께 가져왔어요. 우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찐 고구마네요. 예림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예전에 우리가 자주 먹던 바로 그 맛이야. 세 사람은 병원 가족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서 따뜻한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김이 오르는 찐 고구마들이 놓여 있고 보리차의 구수한 향이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림이 고구마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엄마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엄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요. 서연이 고구마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챙기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최태원도 자신의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서 예림에게 내밀었습니다. 예림아, 아빠 것도 나누어 먹자. 고마워요, 아빠. 예림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자 최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어색하게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딸이 이제는 편안하게 아빠라고 불러주고 있었거든요. 예림아, 정말 고마워. 아빠라고 불러줘서. 당연하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관리소장 신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예림 씨 복직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사람 지키는 건 결국 어른들의 기록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메모해 둔 게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신만수는 화분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구마 모종이에요. 봄에 심으시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신 소장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신만수가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은 다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병원 정원의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엄마.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예림도 엄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최태원이 두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며칠 후 서연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라메르 힐스 컨트리 클럽에 함께 가서 예림의 일터를 구경했어요. 서연에게는 처음 보는 곳이었지만 딸이 일하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의미 깊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7번 홀이구나.
최태원이 말하자 예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죠. 세 사람은 7번 홀 근처의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페어웨이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연이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종이컵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끈할 때 마셔. 예림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함께 있으니까. 최태원도 보리차를 마시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잃어버린 사랑과 몰랐던 딸과 함께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자. 네, 아빠. 약속해요.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면서 세 사람이 나누어 먹는 고구마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김이 보였습니다. 그 김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피어올랐어요. 몇 년 후 예림은 라메르 힐스의 전체 캐디팀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건강을 회복해서 작은 카페를 다시 열었고 최태원은 정기적으로 그 카페를 방문하며 서연과 우정을 다져갔어요. 완전한 연인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좋은 동반자이자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고 보리차를 우려내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기쁨의 순간들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고구마의 달콤한 온기처럼 가족의 사랑도 서서히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세 사람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내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